TK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자선 갈라쇼가 열리는 TK타워 최상층 로열 볼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왕국을 방불케 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는 바닥에 대리석에 눈부신 빛의 강을 만들어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최고급 향수가 뒤섞여 현기증 나는 권력의 냄새를 풍겼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배우들처럼 우아한 몸짓으로 잔을 부딪히고 서로의 가치를 탐색하는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높고 맑았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진심 어린 따뜻함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이 연회의 주체자이자 이 왕국의 젊은 왕, 강태민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었다. 강태민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마치 두꺼운 얼음벽으로 둘러싸인 듯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 핀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샹들리에 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34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을 이끄는 그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과 함께 얼음 왕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완벽한 비율을 자랑했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도록 굳어 있었다. 그는 이런 시끄럽고 위선적인 자리를 경멸했지만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기꺼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중이었다. 회장님,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건은 정말. 한 중년의 정치인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강태민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단 하나. 이 지루한 행사가 끝나고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는 20년 전 그날의 사고 이후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었다. 아니, 스스로 봉인했다. 감정은 약점이고 약점은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예정된 기부금 발표까지 앞으로 15분.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웅장한 오크문이 거칠게 열리고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혼란이 시작되었다. 거기서 당장 멈춰 육중한 최고의 경호원 2명이 한 여자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이 화려한 공간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낡고 몸에 맞지도 않는 서빙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급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향한 광적인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며 필사적으로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연회장의 가장 높은 단상 근처에 서 있는 강태민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은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잠입했다. 며칠 전 그녀는 신문에서 강태민 회장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실린 작고 흐릿한 강태민의 사진을 본 어머니가 오열하며 꺼내든 낡은 사진 한 장. 그것이 지은을 이곳까지 이끈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서비스 직원들이 드나드는 뒷문을 통해 몰래 들어와 버려진 유니폼을 훔쳐 입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머니의 수술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다. 저 여자 좀 막아, 당장 끌어내. 행사장 보안 책임자가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소란의 중심으로 쏠렸다. 음악이 멎었고 사람들의 속삭임도 멈췄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마침내 지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놔요, 제발. 제발 이것 좀. 지은은 넘어지면서도 품속에 깊이 간직했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꺼내려 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고 강태민의 발치에 거의 쓰러지듯 다가갔다. 모든 것이 1, 2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강태민은 이 불청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미간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또 어떤 종류의 구걸일까?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한 미디어의 조작일까? 그는 경호원들에게 턱짓으로 그녀를 당장 치우라고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지은이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란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고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것 좀. 제발. 이것 좀 봐주세요. 지은이 울부짖었다. 강태민의 시선이 마지못해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으로 향했다. 그저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을 본 순간 강태민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주변 공기마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듯했다. 연회장의 모든 소리가 멀리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사진 속에는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세월의 흔적 속에서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두 명의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강태민의 폭발을 기다렸다. 저 무례하고 미친 여자가 어떻게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지, TK의 냉혈한 회장이 얼마나 차갑게 그녀를 짓밟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민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사진을 마치 망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던 얼음장 같은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우리 엄마가 회장님을 TV에서 보고 매일 밤 오셨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 사진 속 사람을 안다고 하셨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강태민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부수고 있었다. 20년 전 화염 속에서 사라졌던 그 이름,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억지로 묻어버렸던 이름, 강태식, 그의 유일한 형. 침묵. 연회장을 가득 메운 것은 오직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예로한 위시너주. 시간은 영원처럼 흘러갔다. 기자들은 이 기이한 상황의 넋을 잃고 카메라 셔터 누르는 것조차 잊었다. 강태민 회장이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던 그 남자가 낡은 사진 한 장과 가난한 여자의 울음 앞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응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 사진이 뭐길래. 회장님 표정 봤어. 저런 얼굴은 처음이야. 강태민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김비서조차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역시 회장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지은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20년간 잠자고 있던 거대한 슬픔과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기계처럼 손을 들어 지은의 손에서 그 낡은 사진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사진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곁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김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명령했다. 조사해. 단 두 글자였다. 이 여자와 이 여자의 어머니에 대해 당장 알아봐. 모든 것을.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듯 굳은 얼굴로 몸을 돌렸다. 수백 명의 하객들과 터지는 플래시, 그리고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지은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그는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경호원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지은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들의 손길은 아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회장의 알 수 없는 명령 때문이었다. 지은은 그가 사라진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성공한 걸까? 아니면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걸까?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금 그거 봤어. 특종이야.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한 가난한 여자의 돌발 행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고했던 왕국을 뒤흔든 순간이었다. 한편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 홀로 선 강태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오직 그 자신만이 알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스럽게 뛰고 있음을 그는 손에 쥔 낡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형. 태식이 마치 그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태민아,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이것이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이든 아니면 지옥에서 보낸 초대장이든 그는 끝까지 확인할 생각이었다. 20년 전의 진실을. 강태민이 연 회장을 나서는 순간 그가 남긴 얼음 같은 침묵의 여진이 볼룸 전체를 강타했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소음으로 변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매끄러운 강철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 한 점 없는 가면이었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하강했지만 그의 영혼은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대신 TK 타워의 가장 높은 곳, 그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집무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차가운 유리 궁전이었다. 최고급 흑단나무 책상과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가구들은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스산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이곳은 그의 요새이자 감옥이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곧장 방 안쪽에 있는 거대한 추상화로 다가갔다. 그림 뒤에 숨겨진 패널에 손을 대자 지문과 홍채 인식이 동시에 작동하며 묵직한 금소금과 함께 벽의 일부가 열리고
검은색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민은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비밀번호는 형 강태식의 생일이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그만이 아는 추모의 방식이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각종 기밀 서류와 비상 자금용 골드바 따위가 있었지만 그의 손이 향한 곳은 가장 안쪽의 작은 벨벳 상자였다. 그는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금 전 한지은에게서 빼앗다시피 가져온 낡은 사진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도 똑같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20년의 세월에도 변색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보존된 두 소년이 웃고 있는 사진. 두 장의 사진은 사본이 아니었다. 같은 필름으로 인화된 두 장의 원본이었다. 하나는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그가 발견해 간직해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20년 전 그날 형의 관 속에 함께 넣어주었던 것이었다. 강태민은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환각인가 아니면 누군가 무덤이라도 파헤쳤단 말인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스키 병을 따서 잔에 따랐다. 얼음도 넣지 않은 독한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지만 목구멍을 태우는 고통조차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기억의 댐이 무너졌다. 20년 전 부산 근처의 별장. 여름이었다. 자신과 태식은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형 태식은 불같았고 예술적이었으며 자유로웠다. 동생 태민은 물 같았고 이성적이었으며 언제나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먼저 생각했다. 그날 밤 아버지인 강 회장의 분노의 찬고함 소리가 별장을 울렸다. 아버지는 태식이 재벌가의 딸이 아닌 정체 모를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경노했다. 태식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전 태민이처럼 아버지의 인형으로 살지 않아요. 그것이 그가 들은 형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날 새벽 별장은 원인 모를 화염에 휩싸였다. 그는 연기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붙잡고 형의 방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미 늦었다. 넌 살아야 해. 넌 TK의 후계자다. 아버의 눈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다. 불길 속에서 형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재가 된 후 공식적인 사인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사로 발표되었다. 태식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태민도 죽었다. 오직 TK그룹의 후계자 강태민 회장만이 살아남았다. 그는 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슴 깊이 묻고 얼음 가면을 썼다. 그는 오랫동안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었다. 하지만 감히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 용기가 없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형의 죽음을 딛고 이 자리에 선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20년 만에 나타난 이 사진 한 장이 그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형에 관해 넣었던 사진이 어떻게 저 여자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저 여자의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인가? 형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 여자인가? 그때 집무실에 인터폰이 울렸다. 새벽 3시였다. 회장님, 김 비서입니다. 강태민은 마른 세수를 한 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자세히 듣는다면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강태민이 회장직에 오른 직후부터 보좌해온 최측근이었다. 그는 연 회장에서의 일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오는 길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책상 위에 놓인 두 장의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는 태식의 존재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방금 전 그 여자는 김 비서는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지시하신 대로 즉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강태민은 말없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한지은의 증명사진과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24살. 명문대를 다니다가 중퇴. 아버지는 10년 전 사채 빚을 남기고 사망. 현재 어머니 오미숙과 함께 낙원동의 한 옥탑방에 거주. 편의점, 배달, 그리고 오늘 밤에 케이터링 아르바이트까지. 그녀의 삶은 가난과 절박함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어머니 오미숙의 정보가 나왔다. 52살. 만성 신부전증, 말기. 당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지만 매일 투석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 병원비와 사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당장 내일 집에서 쫓겨날 처지였다. 강태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돈 때문에 벌인 자작극,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내려는 뻔하지만 정교하게 계획된 협박극. 아마도 누군가 TK그룹의 비밀, 즉 죽은 형의 존재를 알아내고 저 모녀를 이용하는 것일 터였다. 어쩌면 그룹 내의 적대 세력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 오미숙의 과거 기록은 강태민이 핵심을 찔렀다. 김 비서는 식은땀을 닦으며 답했다. 그게 이상합니다. 회장님, 25살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20여 년 전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기록이 잠깐 나옵니다. 그 외에는 마치 유령 같습니다. 부산. 강태민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결장이 있던 곳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이것이 사기극이든 진실이든 그는 더 이상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직접 확인해야 했다.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면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태연하게 연기를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저 여자의 어머니가 정말 20년 전 그 여자라면, 형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여자라면,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은 형과 거울처럼 닮은 쌍둥이였다. 그녀가 자신을 본다면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을 다시 만난 듯한 반응을 보일까? 아니면 자신을 형을 죽게 만든 원수의 동생으로 바라볼까? 그 반응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소파에 던져두었던 재킷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20년 전 형을 잃었던 그날 밤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아주 희미한 희망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차 준비해. 경호원은 최소한으로. 김 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새벽에 회장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일단 모녀의 거처 주변에
저희 팀을 필요 없어. 강태민이 말을 잘랐다. 내가 직접 간다. 저 여자가 사는 곳으로 지금 당장.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설령 그것이 20년간 지켜온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지라도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것이 죽은 형에 대한 그의 마지막 의무였다. 그는 집무실을 나서며 두 장의 사진 중 하나, 한지은이 가져왔던 낡은 사진을 집어 코트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 낙원동은 시간이 멈춘 듯한 거미줄 같은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연탄가스 냄새가 뒤섞인 축축한 공기가 지배하는 곳. 한지은은 낡은 옥탑방 계단을 오르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고 있었다. 갈라 쇼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후 그녀는 몇 시간을 넋나간 사람처럼 걸었다. 강태민의 마지막 그 한마디. 조사해. 그 말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성공한 걸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을 지른 걸까? 그녀의 유니폼 주머니에는 아르바이트 급여로 받아야 할 돈 대신 그가 만졌던 낡은 사진의 감촉만이 남아 있었다. 아니, 그는 사진을 가져가 버렸다. 유일한 증거를 빼앗긴 것이다. 엄마. 지은이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은 약 냄새와 죽 끓는 냄새로 가득했다. 낡은 전기장판 위에서 어머니 오미숙이 옅은 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였다. 왔어. 지은아. 일은 잘 끝났니? 미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투석의 부작용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지은은 차마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이마를 짚었다. 응. 그럼 나야 뭐. 일 잘하지. 그녀는 주방 구석으로 가식은 죽을 데우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난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였다. 좁은 골목길 끝에서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그들의 옥탑방 건물 바로 앞에서 멈췄다. 호기심에 창밖을 내다보던 몇몇 이웃 주민들의 경악에 찬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차, 저거 마이바흐 아니야, 세상에. 저런 차가 이 누추한 곳에. 무슨 일이야? 지은은 심장이 멎는 듯한 불길함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옥탑방으로 향하는 낡은 시멘트 계단을 누군가 일정한 속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뚜벅, 뚜벅. 그 발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들렸다. 지은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급히 부엌칼을 집어들어 등 뒤로 숨겼다. 사채업자들일까 하지만 그들은 이런 고급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 쿵, 쿵. 낡은 철문이 울렸다. 한지은 씨, 계십니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지은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차가운 얼굴. 갈라쇼의 왕좌에 앉아있던 그 남자. 강태민이었다. 그가 왜 여기에 이 누추한 옥탑방에 무슨 일이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릴 고소하러 온 건가요? 강태민은 대답 대신 문을 열라는 듯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강태민이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값비싼 슈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는 이곳의 가난한 냄새와 기괴한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그는 이 작은 공간을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방 안쪽에 누워있는 오미숙에게로 향했다. 누구? 오미숙은 희미한 백열등 불빛에 의지해 어둠 속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실루엣을 바라보려 했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 오미숙의 눈이 믿을 수 없는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며 거대하게 뜨였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발버둥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남자의 얼굴에 고정된 채 마치 20년 전의 망령이라도 본 듯 흔들렸다. 안 돼. 그녀의 입에서 쥐어짜는 듯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태식 씨.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태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2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첫사랑을 마주한 여자의 순수한 충격과 공포. 그것은 사기꾼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반응이었다. 오미숙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만 난 봤는데 불길이. 강태민은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사기극이라는 가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정말로 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병 때문에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위태로운 모습에 이성을 잃은 지은은 강태민에게 달려들며 그를 밀쳤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나가요.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릴 죽이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일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 죽인다는 단어. 그 단어는 강태민의 죄책감을 건드렸다. 20년 전형을 구하지 못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그의 혼란은 순간적으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얼음 가면을 썼다. 죽여 웃기지도 않는군. 그는 지은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다.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군. 그래서 원하는 게 얼마지, 이 연극의 대가로. 그의 차가운 조롱에 지은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 남자는 괴물이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돈 얘기뿐이었다. 돈, 우린 당신의 더러운 돈 따위 필요 없어. 지은은 절규하며 어머니의 낡은 지갑이 놓인 작은 탁자로 달려갔다. 그녀는 지갑을 뒤져 무언가를 꺼내 들고는 강태민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게 쇼로 보여? 이게 연극이냐고. 그럼 이건 뭔데? 엄마가 그랬어. 태식 아저씨가 떠나기 전에 주신 거라고 했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증거가 될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녀가 던진 것은 불빛에 반사되어 강태민의 가슴팍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아주 값싸고 촌스러운 파란색 나비 모양의 플라스틱 머리핀이었다. 강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천천히 마치 수천 킬로그램의 무게를 들어 올리듯 몸을 숙여 그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파란 나비, 머리핀. 그것은 그가 18살 생일날 형 태식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서 샀던 것이었다. 자유를 상징한다며 유치한 농담을 주고받았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물건. 태식은 그때 웃으며 말했었다. 태민아, 나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이걸 줄 거야. 나의 자유를 전부 맡길 수 있는 사람. 강태민은 그것이 형의 관 속에 그 사진과 함께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형은 그것을 이 여자, 오미숙에게 주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진짜였다. 사진도, 이 여자도, 그리고 형의 사랑도. 강태민은 머리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살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렇다면 형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 형은 살아있었다. 그렇다면 20년 전의 그 화재는 아버지는 왜 거짓말을 했는가? 그는 고개를 들어 숨을 몰아쉬는 오미숙과 자신을 찢어 죽일 듯 노려보는 한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거대했다. 파란 나비 머리핀이 강태민의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관을 여는 열쇠였고, 그의 형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절박한 희망의 증거였다. 옥탑방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한지은은 어머니를 부축한 채 이 기괴한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고, 오미숙은 숨을 헐떡이며 강태민의 얼굴에서 죽은 연인의 모습을 덧그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이 모든 것이 TK그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의 심장이, 그의 피가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진실이라고. 그는 천천히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고 한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경멸하는 재벌 회장의 눈이 아니었다. 혼란과 고통, 그리고 알 수 없는 책임감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눈이었다. 지금 당장. 그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뭘 어쩌려는 거죠? 우릴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강태민은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10분 내로 TK 메디컬 센터 VIP 병동 전체를 비워 국내 최고의 신장내과 팀을 소집해. 지금 당장. 그리고 내 개인 경호팀을 낙원동 112번지로 보내. 5분 안에. 그는 전화를 끊고 지은을 다시 바라보았다. 선택은 없어. 네, 어머니는 지금 당장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어. 날 따라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어머니가 죽는 걸 지켜보든가.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지은은 무너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몇 분 후 좁은 골목길은 검은색 세단과 경호원들로 가득 찼다. 이웃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창밖으로 고개도 내밀지 못했다. 오미숙은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 나갔고 지은은 강태민의 차에 올라탔다.
가난의 냄새가 밴 옥탑방에서 대한민국 1%를 위한 최고급 병원으로의 이동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듯한 초현실적인 경험이었다. TK 메디컬 센터의 VIP 병동은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했다. 오미숙은 도착하자마자 각종 검사 기계에 둘러싸여 집중 치료에 들어갔다. 지은은 텅 빈 대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강태민이 의사와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의사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강태민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급한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수술이 시급해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지은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박하지 않았다.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릴 여기에 가둔 건가요?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우리 엄마랑, 그 태식이라는 사람이랑 무슨 관계인데요? 강태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가면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그 너머의 눈동자는 깊은 고통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지은을 돌아보았다. 오미숙 씨가 알던 그 사람, 강태식.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20년 만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마치 칼날을 삼키는 것 같았다. 내 쌍둥이 형이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쌍둥이. 형 난 그가 20년 전 화재 사고로 죽은 줄 알았다. 그의 고백은 지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과 똑같이 생긴 동생을 만났던 것이다. 그럼 왜? 지은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서울의 또 다른 한편 평창동의 고즈넉한 한옥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TK그룹의 2인자 강태민의 작은아버지인 강민식 부회장은 늦은 밤 서예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온화한 학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먹보다 더 검고 깊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귓속말을 전했다. 부회장님, 강 회장께서 오늘 밤 갈라쇼에서 소란을 피운 여자와 그 어미를 TK병원 VIP 병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어미의 이름이 오미숙이라고 합니다. 붓을 놀리던 강민식의 손이 순간 멈췄다. 최고급 화선지 위로 굵은 먹물이 뚝 떨어져 퍼져나갔다. 숙.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했던 이름. 아니, 처리했다고 믿었던 이름이었다. 그의 온화했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잔인하게 일그러졌다. 강민식의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 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형이자 당시 회장이었던 강태민의 아버지가 그를 불렀었다. 태식이가 그 천한 계집애한테 빠져서 그룹을 망치려 한다. 네가 처리해라. 형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형은 태식의 자유로운 영혼을 두려워했다. 태민이만이 내 후계자다. 태식이는 장애물일 뿐이야. 강민식은 형의 명령보다 더 멀리 나아갔다. 그는 단순한 처리가 아닌 제거를 원했다. 그는 태식의 차에 손을 댔고 별장에 불을 질렀다.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형이 나타나 그를 막았다. 죽이지는 마라, 내 자식이다. 결국 태식은 불길 속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고 형의 비밀스러운 지시로 강민식만이 아는 외딴 요양병원에
사라진 존재로 감금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 오미숙은 약간의 협박과 돈으로 멀리 쫓아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강태민 앞에. 강민식은 붓을 던졌다. 일이 틀어졌다. 태민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쓰레기가 다시 기어 나왔다. 오미숙과 그 딸년. 강태민이 뭘 알게 됐는지 알아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버려. 20년 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서예를 논하던 학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오미숙이 겨우 의식을 차렸다. 그녀는 약기운에 몽롱했지만 침대 옆에 앉아있는 강태민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지만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당신은 태식 씨가 아니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눈이 달라. 당신은 태민 씨구나. 강태민은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체면과 위엄을 버리고 그녀에게 몸을 숙였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형은 정말 죽은 건가요? 오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옆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딸, 지은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산에서의 첫 만남, 재벌 후계자라는 것을 숨긴 채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 행세를 하던 태식. 그들의 짧지만 불같았던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된 태식의 가족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던 그날, 태식 씨는 마지막 날 저에게 이 머리핀을 줬어요. 그녀가 지은의 손에 들린 머리핀을 가리켰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동생 태민 씨를 찾아가라고. 차갑게 보여도 속은 따뜻한 아이라고. 이걸 보여주면 다 알아줄 거라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에서 별장 화재 소식을 들었어요. 그이가 죽었다고 했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이미 뱃속에 지은이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을 피해 도망쳐야 했어요. 지은이를, 태식 씨의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강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지은이가, 형의 딸 자신의, 조카 20년의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형의 딸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도 그를 속였다. 작은아버지는 그 거짓말의 집행자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유일한 혈육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병동 입구를 지키던 저희 경호원들이 모두 당했습니다. 정체 모를 괴한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태민의 눈이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적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 김 비서의 다급한 외침은 병실 안의 취약한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회장님, 괴한들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육중한 금속음과 함께 비상 잠금 장치가 파괴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야수처럼 변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형을 잃었던 그날 밤의 무력감이 지금은 차가운 분노가 되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혈육을 지키려는 한 마리의 늑대였다. 김비서 어머니를 모시고 저 안쪽 시큐리티 룸으로 당장. 그가 가리킨 곳은 VIP, 병동, 설계시,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방탄 처리가 된 작은 패닉룸이었다. 김 비서는 망설일 틈도 없이 의식을 잃어가는 오미숙을 침대 시트째 감싸 안고 방으로 밀어넣었다. 회장님은 난저들을 막는다. 강태민은 지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절대 내 뒤에서 떨어지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의 단단한 팔을 붙잡았다. 쾅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색 전술 복장을 한 3명의 남자가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병원 한복판에서 총기라니.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납치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의도였다. 선두에 선 남자의 눈빛이 강태민과 지은을 확인하고 차갑게 빛났다. 그는 강민식 부회장의 그림자, 20년간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박 실장이었다. 그는 총구를 들어 강태민이 아닌 한지은을 겨눴다. 강 회장님, 순순히 따라오시죠. 아니면 20년 전처럼 또 하나 잃게 될 겁니다. 그 순간 강태민이 움직였다. 그는 옆에 있던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박 실장에게 날렸다. 금속 기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고 박 실장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강태민은 지은을 끌어안고 반대편 비상구로 몸을 날렸다. 지금이야 총알이 그들이 방금 서 있던 벽에 밝혔다. 퍽, 퍽.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강태민은 비상계단 문을 열고 지은을 먼저 밀어넣었다. 뛰어 그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차가운 시멘트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그들을 쫓는 육중한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 하. 더는 못 뛰겠어요. 지은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강태민이 그녀의 허리를 거의 들어 올리다시피 하며 끌고 갔다. 지금 포기하면 죽어. 네, 어머니도 죽어. 네가 강태식의 딸이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견뎌야 해. 그의 외침은 격려가 아닌 명령이었다. 강태식의 딸이라는 말이 지은의 무너지는 다리에 마지막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달렸다. 지하 주차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강태민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비상 연락용 위성 전화였다. 그는 달리면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사설 정보팀이었다. 찾았습니다. 보스, 말씀하신 대로 강민식 부회장의 모든 차명 자산을 추적했습니다. 그중 고요한 소나무 요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폐쇄된 시설입니다. 서류상 이사장이 방금 병원 CCTV로 식별된 괴한의 리더 박 실장입니다. 강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20년 전에 그 여자 오미숙이 나타나자마자 강민식이 박 실장을 보낸 것이다. 그 요양원, 그곳에 형이 있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과 지은을 제거함과 동시에 형을 완전히 처리하려 할 것이다. 지하 2층 주차장. 그들은 강태민의 전용 방탄 세단이 주차된 구역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박 실장의 부하 2명이 이미 차를 가로막고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거기까지다. 강태민. 박 실장이 뒤따라오며 여유롭게 총구를 겨눴다. 사방이 막혔다. 그때 강태민이 지은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차 밑으로 굴러. 네, 그냥 해. 강태민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항복하지. 하지만 이 아이는 내 형의 딸이다. 제발. 그가 연기를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그의 손가락은 주머니 속에 스마트 키를 더듬고 있었다. 박 실장이 비웃었다. 유언치고는 감상적이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강태민이 키의 패닉 버튼을 세게 눌렀다. 지금이야 B 이익 차량의 경보음이 지하 주차장 전체를 찢을 듯이 울렸고 모든 조명이 광란적으로 깜박이기 시작했다. 괴한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분산된 틈을 타 강태민은 지은을 차 밑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날렸다. 총알이 그들이 있던 공간을 스치며 불꽃을 튀겼다. 강태민은 차 밑에서 반대편으로 기어나와 괴한 하나의 다리를 낚아챘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강태민은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사격 특등수였다. 하지만 그는 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해 정확히 2발을 쐈다. 쏴,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경보음과 물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은아, 이쪽이야. 그는 반대편 차문을 열고 지은을 끌어당겨 태웠다. 박 실장은 물줄기 속에서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댔지만 강태민은 이미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묵직한 방탄 차량의 엔진이 괴물처럼 울부짖었다. 꽉 잡아차는 총알을 튕겨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괴한들은 혼비백산하여 양옆으로 피했다. 차는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고 폭풍처럼 지상으로 빠져나왔다. 끼익 검은색 밴 2대가 그들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자동차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했어요. 지은은 안전벨트를 붙잡은 채 공포에 떨었다. 강태민은 백미러로 뒤따르는 차들을 확인하며 핸들을 꺾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 같았다. 그들은 20년 전부터 살인자들이었어. 그는 능숙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갔다. 그의 운전은 광란적이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했다. 그는 경찰서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지는 강민식이 절대 알지 못하는 그의 개인 비밀 벙커였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추격을 따돌리고 한강변의 낡은 창고 건물 지하로 들어섰다. 둔탁한 철문이 닫히고 그들은 완벽한 정적 속에 갇혔다. 벙커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다. 강태민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섰다. 고요한 소나무 요양원의 위성 사진과 내부 도면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화면에 떠 있었다. 지은은 겨우 숨을 돌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경찰. 강태민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나 공포가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없을 거다. 내 작은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야.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요양원 건물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들은 20년 동안 내 형을 저곳에 가둬두고 천천히 죽여왔어. 그리고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할 거다. 그는 지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나도 강했다. 난 내 형을 구하러 갈 거다. 놈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 지은은 그의 눈에 서린 광기와도 같은 결심을 보았다. 나는, 너는 선택해. 강태민이 말했다. 여기서 안전하게 기다리든가. 아니면 나와 함께 내 아버지를 구하러 가든가. 하지만 명심해. 이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고요한 소나무 요양원이라는 이름은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다. 경기도 외곽. 짙은 안개와 비에 젖은 산자락 깊숙이 숨겨진 그 건물은 안식이 아닌 망각을 위해 존재했다. 낡은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높은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다. 이곳은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된 산자들의 무덤이었다. 강태민은 벙커에서 훔쳐본 내부 도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방탄세단의 시동을 껐다. 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때렸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다. 한지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난 20년간 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다. 강태민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그는 TK그룹의 사설 정보팀을 통해 박 실장과 강민식의 통화 내역을 감청했고 그들이 병원에서의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이곳의 경비를 강화하는 대신 오히려 증거를 완전히 인멸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강태민은 트렁크에서 검은색 배낭을 꺼냈다. 그 안에는 간단한 침투용 장비와 응급 의료 키트가 들어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작은 무전기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차에서 절대 나오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싫어요. 강태민이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라고 싫다고요? 지은의 눈은 더 이상 공포로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20년의 세월을 건너뛴 분노와 슬픔으로 불타고 있었다. 저 안에 내 아버지가 있어요. 날 버린 줄로만 알았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저 안에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기다려요. 날 데려가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줘요. 적어도 아버지가 구출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눈에서 강태식의 불꽃을 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내 뒤에 바싹 붙어. 소리 하나라도 내면 우리 둘 다 죽어. 두 사람은 비를 뚫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강태민은 짐승 같은 감각으로 움직였다. 그는 정문을 피하고 폐쇄된 환자 식당의 주방으로 통하는 낡은 서비스용 해치를 찾아냈다. 20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녹슨 자물쇠는 그가 가져온 절단기 앞에 맥없이 끊어졌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해치가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약품 냄새가 훅 끼쳐왔다. 두 사람은 어두운 복도 안으로 잠입했다. 요양원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환자들의 의미 불명한 신음소리만이 이곳이 버려진 곳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복도를 이동했다. 강태민은 도면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일반 병동을 지나 철저하게 잠겨있는 특별관리구역으로 향하는 이중 철문에 다다랐다. 이곳은 전자카드키와 지문 인식이 동시에 필요한 곳이었다. 이제 어떡하죠? 지은이 속삭였다. 강태민은 대답 대신 복도 구석의 배전반을 열었다. 그는 정보팀이 해킹으로 알아낸 병원 내부 시스템 코드를 입력했다. 몇 번의 스파크가 튀더니 철문 잠금 장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특별관리 구역의 공기는 바깥과는 완전히 달랐다. 소독약 냄새가 독할 정도로 진동했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복도는 짧았고, 문은 단 3개뿐이었다. C1, C2, 그리고 C3. 강태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느 방일까? 그때 C3 병실 문 아래의 작은 식기 투입구에서 미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금속 그릇을 긁는 소리였다. 강태민은 지은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을 하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에는 작은 감시창이 있었지만 안쪽에서 두꺼운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 강태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마스터키처럼 생긴 도구로 구식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몇 초간의 긴장되는 마찰음 끝에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20년의 세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든 그는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문을 밀어 열었다. 방 안은 거의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창문은 두꺼운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유일한 빛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의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그리고 그 빛이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그 남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가 입고 있는 환자복은 누더기나 다름없었다. 그는 낯선 침입자의 기척에 겁에 질린 짐승처럼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구석으로 더욱더 파고들었다. 지은은 끔찍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았다. 저것이 자신의 아버지란 말인가. 강태민은 움직일 수 없었다. 저 모습이 불같고 자유롭던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던 형. 강태식이란 말인가. 누구야. 남자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박 실장. 또 약 가지고 온 거야. 이젠 싫어. 제발. 강태민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남자가 경기를 일으키며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저리가. 그때 문틈으로 들어온 빛이 강태민의 얼굴을 비췄다.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남자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던 그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거대하게 뜨였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얼굴을 20년 동안 매일 밤꿈에서 그리던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무 젊었다. 태미나 그의 목소리가 절망적인 희망으로 떨렸다. 또 환각인가. 약 기운이. 아직도. 강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형.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형. 나야. 태민이야. 진짜. 진짜 나야. 강태식은 얼어붙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강태민의 젖은 뺨을 만졌다. 따뜻했다. 진짜였다. 환각이 아니었다. 태민이, 내 동생. 어떻게 네가 여길.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20년의 세월이, 지옥 같던 고통이 그 울음소리에 담겨 폭발했다. 강태민은 형의 앙상한 몸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미안해. 형.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두 형제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때 그들의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태식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낯선 여자. 하지만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오미숙의 눈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20년 전 그가 자신의 모든 자유를 맡기겠다며 파란 나비 머리핀을 주었던 자신의 유일한 사랑. 당신은?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는 한지은이에요. 엄마 성함은 오미숙이시고요. 강태식의 눈이 다시 한번 충격으로 흔들렸다. 미숙이는 살아 있었어. 그리고 너는. 강태민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형. 이 아이. 형 딸이야. 형 딸이라고. 강태식은 지은과 강태민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손을 뻗었지만 차마 만지지 못하고 허공에서 떨었다. 지은이 먼저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태식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시간 없어. 형. 강태민이 형의 눈물을 닦으며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여기서 나가야 해. 강민식. 그자가 형을 죽이려 하고 있어. 그 이름에. 강태식의 눈에 공포가 아닌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작은 아버지. 그놈이 모든 걸 망쳤어. 그는 숨을 헐떡이며 20년 전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화재.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작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불을 질렀어. 강태민은 숨을 멈췄다. 뭐라고 아버지는 단순 사고라고. 아니야, 태식이 절규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작은 아버지가 불을 지른 후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를 막았어. 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날 보고 말했어. 태식아, 넌 오늘 여기서 죽는 거다. TK를 위해서. 라고. 강태민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아버지가 형을 버린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태민이 너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했어. 그래서 작은 아버지와 거래를 한 거야.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여기 가둬두는 대가로 작은 아버지에게 그룹의 일부를 넘겨주기로. 20년의 세월. 형은 지옥 속에서 살아왔고 자신은 그런 형의 죽음을 발판 삼아 왕좌에 앉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추악한 거래였다. 박 실장. 그놈이 날 여기 가두고
매일 약을 주사했어. 날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난 버텼어. 언젠가 네가 날 찾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태민아. 강태민은 이를 악물었다.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아버지든 작은아버지든 용서 못해. 바로 그때 요양원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젠장. 강태민이 외쳤다. 박 실장이 돌아왔어. 우리가 침입한 걸 알았어. 복도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지은아, 형을 부축해. 내가 앞장선다. 강태민은 형에게서 빼앗은 총을 확인했다.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 저편에서 박 실장과 검은 옷을 입은 부하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거기 서박 실장이 총을 겨눴다. 지옥에나 가라. 강태민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렸다. 총알은 박 실장의 어깨를 스쳤다. 빌어먹을. 박 실장이 엄폐물 뒤로 숨으며 소리쳤다. 놈들을 잡아 죽여도 좋다. 강태민은 태식과 지은을 이끌고 반대편 비상구로 달렸다. 20년 만에 되찾은 형. 그리고 방금 존재를 알게 된 조카. 그는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필사적인 탈출이 다시 시작되었다. TK그룹의 심장부. 본사 1층 컨벤션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애널리스트, 그리고 재계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탐욕,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단상 중앙에선 강민식 부회장은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TK그룹의 주가 하락 그래프를 배경으로 마치 비극의 주인공처럼 비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TK그룹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한 손수건으로 마른 눈가를 찍는 신용까지 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며칠 전 자선 갈라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의 조카이자 현 TK그룹의 회장인 강태민 회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강민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교묘하게 편집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강태민이 병원 VIP 병동을 폐쇄한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 모를 괴한들과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소문, 물론 강민식 자신이 꾸민 일이었지만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강태민 회장은 정체불명의 사기꾼 모녀에게 현혹되어 그룹의 막대한 자산을 낭비하고 공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저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였다. 측근의 보고에 따르면 강 회장은 현재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년 전 형을 잃은 트라우마가 불행하게도 지금 재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조작된 정신과 소견서를 화면에 띄웠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확신에 찬 속삭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민이 미쳤다. 이보다 더 큰 리스크는 없었다. 따라서 강민식이 결정타를 날렸다. 저는 TK그룹의 안정을 위해 주주 여러분께 현 강태민 회장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및 경영권 해임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 위기가 수습될 때까지 제가 임시회장직을 맡아 그룹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민식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의장에게 투표 진행을 요청하며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강태민도,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강태식의 망령까지도. 잠깐, 바로 그때 컨벤션홀의 육중한 이중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얼려버렸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의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지옥불보다 더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겁에 질렸지만 그를 굳건히 붙잡고 선 한지은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오는 휠체어 한 대가 있었다. 강민식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앙상한 얼굴,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과 그리고 강태민의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그 얼굴.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저것은 유령이었다. 분명히 죽었어야 할. 자신이 20년간 지옥에 가둬두었던 망령이었다. 저건 가짜야. 그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강태민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홍해처럼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는 강민식을 밀치고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민식 부회장께서 제 정신 감정을 의뢰하셨더군요. 그는 휠체어를 자신과 나란히 세웠다. 예. 저는 지난 며칠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2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제 쌍둥이 형. TK그룹의 첫 번째 후계자. 강태식 씨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장내는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쌍둥이 죽은 형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특종에 흥분에 손을 떨었다. 강민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저건 사기극이야. 강태민이 미쳐서 자기랑 닮은 사람을 데려온 거라고. 그의 절박한 외침은 강태민의 다음 행동에 묻혀버렸다. 강태민은 마이크를 휠체어에 앉은 형에게 건넸다. 강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은 메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단상 끝에 선 작은 아버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내 이름은 강태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의 목소리에는 20년의 한이 서려 있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지은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20년 전 그날 밤 별장의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 그가 강민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작은아버지 강민식 부회장이 나를 죽이려 지른 불이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이 유령 같은 놈아. 강민식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강태식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날 버렸습니다. 내가 동생 태민이의 앞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작은 아버지와 거래를 했습니다.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대가로 그에게 그룹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갇혀 있던 고요한 소나무 요양원의 이름을 말했다. 난 그곳에서 20년간 박 실장이라는 자에게 매일 약물 주사를 맞으며 짐승처럼 갇혀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 천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주주총회장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살아났다. 주가 그래프가 사라지고 강태민의 정보팀이 확보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요한 소나무 요양원의 끔찍한 내부 영상이었다. 합판으로 막힌 창문, 쇠사슬이 달린 침대,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강태식이 약물에 취해 쓰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민식이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거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오미숙과 그 딸년을 깨끗하게 치워 20년 전처럼 태식이도 이젠 끝내야지. 흔적도 남기지 마.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식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도 부인하지도 못했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헐떡이며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해치고 단상으로 직행했다. 한 수사관이 강민식의 어깨를 붙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강민식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불법 감금, 횡령 및 특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난 TK그룹의 부회장이야. 강민식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태민아 강태민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감히. 그의 외침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점차 멀어졌다. 주주들은 넋이 나간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고 기자들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광분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단상 위에는 강태민과 강태식 그리고 한지은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민은 형의 휠체어 뒤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자의 떨림이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TK그룹은 오늘부로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형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진실과 함께 그의 선언은 낡은 왕국의 몰락이자 새로운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임시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혼돈에 휩싸였다. 강민식 부회장이 수사관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간 후에도 주주들과 기자들은 좀처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들은 단상 위에 서 있는 세 사람, 20년 만에 돌아온 비운의 황태자 강태식, 그를 지옥에서 끌어낸 동생 강태민 회장,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열쇠를 쥔 수수께끼의 여인 한지은을 향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의 질문은 고함처럼 쏟아졌다. 강태식 씨, 20년간의 감금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민 회장님, 선대 회장님의 범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지은 씨,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 강태민은 더 이상 이광기에 형과 조카를 노출시킬 수 없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났지만 홀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질문은 추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TK그룹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지금은 제 형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그는 김 비서와 경호팀에게 눈짓했다.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인간 방패를 만들어 세 사람을 둘러쌌다. 강태민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형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이지옥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빠져나왔다. 그의 차가운 가면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그보다 더 견고한 가족을 지키려는 자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비밀 통로를 통해 본사 건물을 빠져나온 그들이 향한 곳은 다시 TK 메디컬 센터였다. 오미숙이 깨어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식이 VIP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이 앙상하고 망가진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강태민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가세요. 형, 지은 씨도. 지은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경실한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오미숙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남자 강태식에게 고정되었다. 시간은 그들의 얼굴에 20년이라는 잔인한 흔적을 남겼지만 그들의 눈빛은 20년 전 부산의 바닷가에서 헤어지던 그날에 멈춰 있었다. 미수가.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미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울기만 했다. 지은이 휠체어를 밀어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강태식은 떨리는 손을 뻗어 오미숙의 뺨을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나야. 나. 태식이야. 살아. 돌아왔어. 미숙아. 오미숙은 마침내 그의 손을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제 왔어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미안해. 미숙아. 내가 너무 늦었지. 나를 용서하지 마. 두 사람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잃어버린 시간. 지켜주지 못한 약속.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랑이 병실 안을 가득 메웠다. 지은은 두 사람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손을 함께 잡으며 울었다.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은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다. 그는 저 안의 온기를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더 이상 그 풍경은 그에게 고독한 왕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파란 나비 머리핀과 20년 된 사진을 꺼냈다. 형은 돌아왔고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버지의 죄, 자신이 그 죄 위에서 이룬 성공,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저기, 괜찮으세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지은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눈물을 닦고 그를 따라 올라온 것이었다. 그녀는
얇은 환자복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강태민은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지은은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재킷을 여미며 그의 곁에 섰다. 두 분, 괜찮으실 거예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찾아줘서, 그리고 우리 엄마 살려줘서요. 강태민은 난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미안해야 할 일이지. 그는 지은을 돌아보았다. 내 가족이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을 평생 사죄해도 부족할 거야. 그리고 나 또한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상처를 줬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TK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갈라쇼에서 절박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 사진을 보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건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가족의 잃어버린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서웠지만 회장님 앞에 나섰던 거예요. 그녀는 덧붙였다. 회장님도 그날의 그 침묵. 사실은 충격받으신 거였잖아요. 절 경멸한 게 아니라 놀라신 거였잖아요. 난 알아요. 그녀의 말은 강태민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20년간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난 놀랐고 두려웠어. 20년간 외면해온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형은 요양원에 갇혀 있었지만 나 역시 TK타워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 형을 잃은 죄책감, 아버지를 향한 원망. 그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 얼음 가면을 쓰고 괴물처럼 굴었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용기가 내 형만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나도 구했어. 한지은 씨.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했던 원망과 두려움 대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서울의 밤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2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의미의 새벽이었다. 한 달 후 대한민국은 TK그룹의 개혁으로 연일 떠들썩했다. 강태민 회장은 아버지 강 회장의 모든 비자금과 범죄 사실을 스스로 검찰에 고발했고 자신 역시 경영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강민식 일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TK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강태민의 진정성 있는 개혁과 투명 경영 선언에 오히려 시장은 더 큰 신뢰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막대한 자산을 사회에 환원해 강태식, 오미숙 재단을 설립했고 이는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TK 메디컬 센터의 재활병동 정원,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강태식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보행기를 밀며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오미숙이 환한 미소로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여보. 할 수 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두 사람의 시간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엄마 밝은 목소리와 함께 지은이 달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이 아닌 자신의 나이에 맞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녀는 중퇴했던 대학에 복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녀가 태식의 팔짱을 끼었다. 그들 세 사람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강태민이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슈트가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완벽한 가면 대신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형, 컨디션은 좀 어때요? 태민아, 왔어 보다시피 매일 지옥 훈련 중이다. 태식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두 형제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강태민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복학 준비는 잘 돼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아니, 회장님. 아니, 그녀는 아직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얼굴을 붉혔다. 강태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편한 대로 불러. 가족이잖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줘. 지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플라스틱 머리핀이 아닌 파란색 사파이어로 정교하게 세공된 나비 모양의 헤어핀이 빛나고 있었다. 과거는 과거로 두되 잊지는 말자고. 이건 새로운 시작의 증표야. 지은은 눈부신 헤어핀과 강태민의 따뜻한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태민 씨, 그것은 회장님도 삼촌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강태민도 마주 웃었다. 긴 밤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